네. 이번 스토아 수업에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어떻게 보면 되게 줄여놓은 책이죠. 이 책 자체가. 지금 우리 스토아 수업의 이 책은, 그래서 저도 이 집에 이 책이 있는데, 뭐, 한번 이 책을 저도 정독을 못했어요. 예, 이게 꽤 오래전에 샀더라고요. 저도 한 7, 8년 전에 책 처음 읽겠다고 하면서 샀는데, 제대로 이게 문해력이 안 되는 거죠. 못 읽겠더라고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 책을 막 깊게 읽지 않았는데, 그래도 슬쩍슬쩍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성장했구나 싶어서 조금 되게 기뻤습니다. 네. 음, 자,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아니, 그냥 막 이 책을 다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이거 한 30페이지 되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서 그냥 345페이지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옳은 일을 하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황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일을 하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왜 옳은 일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네. 아, 네. 아, 우리 김장희 선생님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 345페이지에 요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핵심일 것 같고요. 이 황제지만 이분이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황제지만 이렇게 옳은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게 몇 없는 황제였죠. 네. 347페이지에 이분의 그 면모가 좀 나타나죠. 10살 무렵부터 철학을 공부했고요. 수수한 옷차림, 냉철한 면모로 절제에 능했답니다. 스스로 단련하기 위해서 바닥에서 자는 습관을 들이기도 했답니다. 저는 이 파란색을 보고 좀 놀랐죠. 아니, 황제가 되는 되게 그 부귀한 집안의 사람인데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 찬 바닥에 자는 습관을 들였대요. 이게 참 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죠. 우리들 스스로,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저 스스로 뭔가 단련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하고 있는 행동이 있는지, 있다면 혹시 그게 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한번 나중에 또 이야기해보고, 47페이지에 또 340페이지에 자기 성격을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곱고 중용을 알고 정직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협조적이고 무심하다.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나는 곧다. 중용을 알고 있다. 정직하다. 분별력이 있다. 협조적이다. 마지막에 무심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영성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라밀, 그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예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정의, 뭐, 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곱고 정직하고 분별력이 있고 협조적이고 무심함이 결국은 기도하고 명상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49페이지에 이런 글을 자신에게 썼더라고요. 황제 행세를 하려 들지 말고 황제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황제인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판사면 자기가 판사라는 걸 드러내려고 엄청 애쓰죠. 내가 청와대에서 일하면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거 엄청 내세우죠. 왜? 그래야지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근데 이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황제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라. 권력에 물들면 폭군이 되기 쉽고 그러니 늘 소박하고 선하며 순수하고 진지하고 단호하고 정의를 수호하고 신을 경외하고 친절하고 애정이 넘치는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과감하게 행하라. 철학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라. 네. 결국은 이렇게 황제 행세하지 말고 정의롭고 이렇게 하는 게 철학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349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죠. 26세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되는데 뭐 읽어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자녀 13명을 듣는데 8명의 자녀들이 요절합니다. 정말 뭐 엄청난 참혹한 삶이죠. 황제지만. 아니, 자녀 15명 중에 8명의 자녀들이 다 요절을 해버리잖아요. 책에 보면. 보통 삶이 아니죠.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네. 350페이지에 15년간 이분이 그 황제를 지낼 때 역병이 돌아서 500만 명이 죽었고요. 19년간의 또 전쟁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전장에 있었죠. 이 명상록도 전장에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외부적 고난은 이 철학자 아우렐리우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뜻하지 않은 재앙, 전쟁이 우리의 생명이나 삶을 위협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전쟁, 재앙, 그리고 인생의 좌절에 대처하는 태도다 하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하죠. 난관 앞에서 절망하고 자기 인격을 저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악이다. 뭐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정말 난관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자기 인격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황제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황제였지만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아리올리우스 이 마르쿠스가 운명적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에픽텍토스의 강의록을 입수했던 거라는 거예요. 에픽텍토스는 우리가 배웠지만 노예 스토아 철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강의력을 보면서 이분이 스토아 철학을 기른 거죠. 마르쿠스는. 노예였고 황제였지만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책에 써있죠. 그게 뭐냐? 모두가 운명 앞에 벌거벗은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는 점이. 황제든 노예든 우리 인간의 운명, 이 가냘픈 운명 앞에는 누구나 다 무방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냘프다고 느낀 경우들 아마 우리 선생님들 다 있으실 거고요. 또 우리 인생이 정말 강인하다고 느낀 경우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한번 올려봤고요. 네, 352페이지에 그는 기꺼이 어려운 길을 갔다. 황제면 좀 편한 길을 가도 될지만 어려운 길을 갔다라는 거. 54페이지에 마르크스의 인생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첫 페이지에 말한 것처럼 옳은 일을 하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인생관이다. 무엇이 옳은지 선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당시 무소불위의 황제가 이런 사유를 했다는 게 놀랍다. 제 그냥 의견입니다. 네, 355페이지에 철학도 제국도 인간의 감정까지 막을 수 없다. 아우렐리우스의 아버지가 했던 얘기입니다. 철학도 제국도 인간의 우리 감정까지는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 마르크스는 분노, 슬픔 같은 인간적 정념과 함께 자신이 믿었던 가치를 무너뜨리는 해로운 정념도 길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네, 우리가 매일 슬픔, 분노 이런 거를 우리가 해체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자신이 믿었던 가치가 탁 무너질 때 있죠. 믿었던 사람이 탁 배신할 때 있죠. 자신이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인생을 잘 살았던 그 가치가 정말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도 잘 길들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355페이지. 저 여자와 한번 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저 여자와 한번 자고 싶은 마음을 없애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저 사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구해주셔서, 우린 다 이렇게 하죠. 내 아이를 구해주셔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아이를 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내게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전 이거 보면서 정말 인사이트다라고 느낀 거죠. 우리는 보통 자기 기복을 기도합니다. 내 인생 잘 되게 해주고 내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렐리우스는 달라져. 내가 이렇게 잘 되게 하는 이런 두려움을 없애달라는 마음을 기도했다라는 거죠. 멋진 문장들이죠. 책에 옮겨도 이런 거는 그냥 베셀 문장들이에요. 제가 봐도. 네. 어려운 시기를 마주할 때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조언을 새깁니다.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외부 환경으로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면 신속하게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 불안과 혼란에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지 마라. 끊임없이 너 자신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처한 환경을 더 잘 다스리게 될 거다. 네, 저는 이 문장 딱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명상 생각났고요. 프로소케가 생각났고요. 불교에서 선정이 생각났어요. 결국은 불안과 혼란에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지 말라는 게 우리가 이 삶 자체는 불안과 혼란인데 노출되지 말라. 근데 노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 명상하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참자를 만나라는 의미고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으로 들어가서 진짜 너를 만나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렐리우스가 그러죠.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엄청난 성벽에서 나는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 엄청난 성벽이 자기 자신의 진짜 자신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말했던 명상하고 프로소케 하는 거. 네. 356페이지. 마르크스는 권력을 쥐었지만 타락하지 않았고요.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배신을 당했을 때 분노를 자제했고 가족을 잃은 경우에도 비극에 무너지지 않았다. 우린 다 무너지죠. 조그마한 하나에서도 무너지는데 이분이 이렇게 2500년간 이 명상록 이 일기가 남았다는 얘기는 무너지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책이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회자되는 거죠. 네. 황제가 마르크스 아렐리우스의 수양법인데 재밌어요. 봐봐요. 그는 철학자로서의 힘은 자기 성찰에서 나왔다면서 이런 얘기를 씁니다. 매일 밤낮으로 생각하고 글을 쓰고 크게 소리내어 읽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 딱 보는 순간 독서 모임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매일 밤낮으로 생각하고 글 쓰고 소리내서 자기 생각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독서 모임 하라는 거네? 이 독서 모임이 그래서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렐리우스 수양법이랑 똑같은 거죠. 네. 독서 모임 책 관련 우리 민 선생님 썼지만 이런 문장 인용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당연히. 아렐리우스도 이렇게 독서 모임 하라고 했다 하면 정말 더 좋아지죠. 네. 명상록. 네. 명상록은 독자가 아닌 마르크스 자신을 위한 책이죠. 그러니까 일기예요. 일기. 하지만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
바로 그 점이 이 작품을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라지 않는 훌륭한 작품으로 만든다라고 스토아 수업의 이 저자가 말했는데, 제가 책 쓰기 수업을 다 말씀을 들으셨던 분이니까 책이라는 게 독자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 고려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거 쓰면 독자들이 어떻게 느낄까를 고려합니다. 근데 아우렐리우스 진짜 명상록은 정말 자기만을 위한 일기였어요. 누구한테도 보여지지 않을 것처럼.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올랐죠. 그래서 독자가 아닌 자신만을 위한 책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네. 358페이지에 한밤중에 펜을 들어 그날 일어난 일이나 내일의 계획을 쓰는 대신에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이 쫓았던 이상, 염원 등을 심오하고 불변하는 주제에 대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기가 일상을 쓰면 자신의 그냥 이 일을 얘기를 씁니다. 그냥 어떻게 하고 내일 뭘 할까. 근데 이게 황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쫓는 이상이 뭐다. 내가 정말 염원하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다. 뭐 이런 걸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왜 이렇게 이상이나 염원 이런 게 공동선이죠. 누구나 다 좋게 되는 공동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어렵나? 왜? 나는 왜 어렵나라는. 결국 이게 내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주변을 이롭게 하는 이 공동선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려면 스스로 주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거나 스스로가 지혜를 갖춰야 되죠. 주변에 도움이 될 지혜나 삶이나 갖춰지지 않는데 공동선을 생각할 수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성장시켜야 이 공동선, 염원이나 이상을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나와 남을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보통 사람은 고민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지혜나 자기가 삶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문장도 좀 우리가 실생활에도 한번 적용해보고 뭐 글을 쓰시는 분도 활용해보면 좋은 거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가 항상 괴롭잖아요. 하루하루가. 기쁜 날도 있지만 괴로운 날이 보통 더 많죠. 우리 삶이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네. 타인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예요. 자신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함께 어울리는 사람의 좋은 점을 떠올려라. 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활력이 넘치고 저 사람은 겸손하고 또 한 사람은 너그럽고 저 사람은 또 어떤 점이 좋고 이런 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성품 속에 다양한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처럼 즐겁고 기쁜 순간은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미덕을 늘 머릿속에 간직하라. 네. 결국은 우리가 내 마음이 기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약간의 단점이 아닌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자기 주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미덕은 뭔가? 아마 주변 친구들이나 있으실 거예요. 내 친구 누구는, 내 아는 뭐 동료 누구는 뭔가 있다. 뭐 이런 미덕 있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네. 아리오니스의 글을 쓰는 목적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삶에서 닥쳐올 고난과 위기를,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제가 7, 8년 전에 글 처음 쓰려고 했을 때 정말 이랬었거든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근데 삶이 너무 힘드니까 글 쓰면 좀 그 힘듦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썼는데, 아우렐리우스 이 얘기 보면서, 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 약간 들었어요. 네. 2권 1절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무례하고 교만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을 분명 만나게 될 거다. 황제인데도 이런 얘기를 씁니다. 황제면 그 당시에 그냥 목을 치면 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정말 무례하고 교만하고 나를 속이는 사람 만나겠네? 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일기에 썼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쓰여있는 내용이 인사이트죠. 그렇지만 그 누구도 나한테 해악을 끼칠 수 없다. 내 마음에서 나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명상록의 핵심은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이다. 이 명상록 자체는. 그래서 공동선이라는 얘기가 80번 이상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죠. 날이 밝았는데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 자연과 본성이 정한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점을 떠올려라. 일어나기 싫고 피곤할 때 자연과 본성이 정한 삶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일하는 거라는 걸 떠올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기장에 글을 쓰면서 자아를 성찰했는데 좀 인사이트 있었어요. 명성이란 순식간에 사라지는 공허한 것이고 박수와 한우는 각각 손과 혀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일 뿐이다. 좀 다르죠. 역시 이 철학자 황제가. 명성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 딱 보면서 진심으로 진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정말 평온해지겠다, 내 마음 자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 자체는 다 돈을 벌고 싶고 저도 책을 내고 하는 게 명성 얻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여하튼 너무 그거에 매몰되지 말자 이런 생각도 순간 좀 들었어요. 161페이지에
이게 나오죠. 모든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전설이 되고 이내 잊혀진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랑 그의 마부나 모두 죽어서 똑같이 차가운 땅에 묻혔다. 타인의 칭송과 숭배를 받는 것에 아우렐리우스는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기념비도 거의 만들지 않았고 비판에도 개의치 않았답니다. 절대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네, 쉽지 않은 일을 했죠. 내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를 내는 건 아무런 설모가 없다. 그 일들은 내게 아무런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네, 일어나는 일에 나는 피해받지 않는다. 화나는 일에 나는 내 스스로를 다치지 않는다라는 얘기. 네, 뭐 이 얘기가 나와요. 섬세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 갑자기 무자비하게 변하기도 한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데 마르크스처럼 섬세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암군으로 돌변하는 그 경우는 흔하다. 암군이 이제 찾아보니까 되게 무자비해지는 그런 왕을 말하더라고요. 한 나라를 통치하거나 한 회사를 경영하려면 필연적으로 더러운 세상의 질서와 인간의 결함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죠. 예,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회사를 운영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하여튼 그 인간의 결함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의 나쁜 점도 보게 되고, 예, 남편의 나쁜 점도 보게 되고, 후배의 선배의 나쁜 점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이 놀랐어요. 정말 우리가 더러운 세상의 질서, 인간의 결함을 마주할 때 암군으로 돌변하나? 돌변하는 이유가 암군으로? 다른 이유는 없나라는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네, 한번 이야기 나중에 해보고요. 자신의 기준에 맞추거나 불가능한 걸 기대하는 대신에 그들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품어주었다. 네, 아레오리스는 그랬답니다. 보통 권력이 있으면 자기한테 좀 맞추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 네. 아레오리스는 누군가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걸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공통의 대의명분을 최대한 의견을 끌어내려고 했었대요. 네. 보통은 뭐 리더면 자기 의견에 보통은 어떻게라도 밑에 조직이나 이런 걸 또 합치하려고 애쓰는데 이분은 좀 달랐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364페이지에 뭐 계속 이야기하죠.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는 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대. 좋은 일 하면 정말 칭찬을 많이 했고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되 그 이외의 행동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보다 기존의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대요. 네. 우리는 사람을 막 바꾸려고 애쓰죠. 그럼 당연하죠. 그것도 뭐 당연히 필요한 행위라고 보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질문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정말 바뀌지 않을까라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자. 사람 바뀌지 않아. 바뀐다. 이런 논쟁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네. 뭐 이 365페이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소니우스라는 사람이 무소니우스도 이 스토아 철학자죠. 왕에게 한 얘기가 왕이기에 더 열심히 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라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의 이점을 살리는 자는 유익을 누리지만 불리하고 해로운 일에 관여하는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철학에 필요한 이유다. 네. 결국 이거죠. 네,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나? 이 힘을 기르는 게 결국 철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구분 못하는 애매한 사항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걸 구분하려면 이런 철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무소니우스는 선한 사람만이 선한 왕이 될 수 있고 이 무소니우스의 글을 읽은 마르쿠스가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365에서 365페이지에 아우렐리우스가 좀 그 당시 세상에 맞섰던 상황이죠. 그는 해방노예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예들이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좀 마련을 했답니다. 그리고 노예를 죽이거나 너무 잔인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를 했대요. 아우렐리우스가. 마르크스도 제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그 당시 관습과 생각을 뛰어넘는 관점을 가지고 전진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 점은 무척 인상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를 처참하게 잔인하게 다루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회 관습이었어요. 당연한 거였어. 노예는 그냥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레올리우스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자라는 정도까지는 이야기했죠. 요즘 시대상으로 보면 아레올리우스도 인간이 아니죠. 노예도 인간인데 네가 너무 그렇게 뭐 잔인하게 하지 않는 거는 좋지만 노예를 해방시키는 게 맞잖아요. 여하튼 근데 그 당시 상황에 맞게 나름대로 조금씩은 전진시켰다라는 거죠. 이런 의견이 생각이 났어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스스로들이 다 그런 거 느끼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뭐 관습이나 자기 스스로에서 어떤 선입관을 어떤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지도 한번 질문이 떠올랐어요. 네. 366페이지에 논쟁도 쉬운 결정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결정도 아니지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자라서 할 일을 했다. 반대나 비난에 부딪히더라도 굴하지 않았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라는 책에 질문이 있는데 뭐 비슷한 질문이 앞제 질문과 반대나 비난에 직면하면서도 옳은 일을 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네.
아, 요건 좀 재밌었어요. 저는 한번 깊게 생각해. 366페이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요함은 강, 바다, 별,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뭐 이런 얘기죠. 그는 일기장을 들여다보면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심, 즉 아파테이아 경지에 도달한 게 분명하다. 침착함과 고요함을 뜻하는 갈린이라는 단어는 명상록에 8번이나 등장한다. 고요함을 강과 바다, 별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비유했다. 전장터 천막에서 콜로세움의 검투 경기 중에 짱을 내어 자신을 성찰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저는 요 고요함이 떠올랐죠. 고요함을 자연의 아름다움에 비유한 이유가 뭘까? 아우렐리우스가. 진짜 고요함이 자연의 아름다움인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답도 없는 얘기지만 네. 367페이지에 네, 인생은 전쟁이고 나선 땅에 머무르는 여정이다. 아마 문장들이 다 인사이트죠. 네, 우리 아마 다들 인생이 전쟁이라고 느끼죠. 힘들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갑자기 이런 질문. 인생이 전쟁인 경우가 있었나? 제 스스로한테 자문 한번 해본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인생이 전쟁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지 한번 의견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산이나 해변으로 떠나거나 사어제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고 싶을 때도 재충전을 위한 휴가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아레올레스는 말했대요. 네, 해변으로 우리는 보통 충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뭐 책을 읽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필요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합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평화롭게 쉬기에 자신의 영혼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자주 영혼 속으로 물러나 쉼으로써 영혼을 새롭게 하라. 네, 앞전에도 말했던 결국 명상하고 선정하고 우리가 프로소케 하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이원성의 세계를 벗어나서 현상계가 아닌 절대계를 만나는 방법이죠. 명상하고 기도하고 프로소케 하는 게. 네, 뭐 아리우스 끊임없이 말하죠. 자신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게 쉬는 거지. 뭐 어디 멋진 바다를 가는 게 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 자신만의 재충전을 위한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게 좀 궁금했어요. 네. 다섯 아들과 세 아들이 아까 말했듯이 자신보다 먼저 눈을 감았죠. 자녀들이. 아내도 먼저 죽었어요. 황제지만 정말 참혹한 인생이었죠. 네. 쉽게 할 수 없는 얘기죠. 바로 내한테서 발생하면. 여하튼 엄청난 힘든 삶을 살았죠. 네. 369페이지, 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상이 한 사람을 얼마나 쉽게 산산조각 낼 수 있는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자연스레 잔인한 세상과 운명을 원망하기 마련이죠. 그렇잖아요. 다 어려운 일 한번 겪었을 때 왜 우주는, 왜 신은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 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우주는 우리 한 사람을 쉽게 산산조각 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토록 잔인한 현실을 겪고 나서 아레올루스가 쓴 글이 정말 리더십의 정수라고 하면서 보여줍니다.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두렵지 않으며 이렇게 아무런 해악도 입지 않고 멀쩡한 것이 행운이다 라고 말하라. 누구나 그런 일에 해악을 입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네, 뭐 정말 뭐 멋진 말들이죠. 뭐 멋진 문장들이죠. 정말 이렇게 운이 나빠서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나는 그래도 지금 살아있다. 견뎌내고 있다. 이게 행운이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왜? 누구나 많이 무너져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라는 거죠. 누구나 이런 해악에서 상처 입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자, 69페이지에 네, 축복과 저주를 무심하게 받아들여라. 뭐 인사이트죠. 우리는 뭐 축복, 저주 이 두 개 상반된 내용을 무심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양부 아버지 안토니우스가 행운을 가져다준 유복함을 주저없이 누렸지만 뽐내거나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있을 때는 최대한 활용하고 없을 때는 아쉬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 보면서 이거 인간의 심리에 반하는 내용이죠.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하는데 없을 때 아쉬워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기보다도 정말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있음을 100만 원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0원이 되면 그 사람은 못 살아요. 근데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하고 없을 때 아쉬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인간의 심리에 반하는 내용이고 엄청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명상록은 인생이 가져다주는 축복, 또 우리가 인생도 축복도 경험하셨잖아요. 저주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그대로 무심하게 받아들이라는 축복도 저주도 뭐 우리 말했던 아모르 파티죠. 운명을 받아들여라. 운명을 기꺼이 즐겨라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네, 마지막이고요. 죽음에 관한 지혜라고 이제 나오는데 370페이지에 자신의 건강과 가족들의 사망으로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죠. 아우렐리우스는 전쟁도 19년 동안 치렀고 자식들 반 이상이 돌아가셨고 자기가 그래서 오늘도 숨쉬고 있음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늘 깨닫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기보다 훨씬 더 어린 정말 피 같은 자녀들이 그렇게 8명이나 이렇게 죽는 걸 봤을 때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했다라는 거죠. 네. 37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문장이 거의 마지막 문장이더라고요. 이 명상록 책에서 보니까 연극과 달리 인생은 오막죽 상막으로 끝날 수도 있다. 네, 우리 인생이 90년 살기에 돼 있었지만 60년에서 마감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 요소들을 결합해서 처음 너를 만들어준 그 존재만이 신이 너의 인생을 언제 끝낼지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 결정을 따라 너를 구성하고 있던 것들을 해체해야 된다. 네가 태어나거나 죽는 것은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므로 자연의 결정을 선의도 받아들여 순수히 떠나라라고 이 책에서는 되어 있지만 실제 명상록에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 호의를 품고 떠나라. 너를 해고하는 자도 호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호의를 품고 떠나라. 신이 너를 데려간다는 것도 좋게 받아들여라. 너를 해고하는 자, 그러니까 너를 너의 삶을 종료하려고 하는 그 신도 너를 죽이는 것도 결국 호의를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조금 뭐 깊은 얘기지만 예. 그래서 뭐 이런 의견이 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용기를 갖고 침착하게 잘 마주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이 책에 뭐 존성을 지켰답니다. 마르크스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만약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나는 걸 허락해준다면 작별 인사를 구하고 먼저 떠나겠네라는 말을 했고 하루 정도 더 살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180년, 우리 지금 나이로 하면 59세, 60세에 이렇게 죽었는데 경비병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진짜 했는지 모르겠지만 멋있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가라. 나의 태양은 지고 있다. 다른 황제한테 가라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피하고 싶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어떤 이들은 뭐 약간 예를 들면 모든 유언을 남기고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인사를 하고 남기고 떠나고 싶은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갑작스럽게 떠나고 싶어하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나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싶는지 한번 궁금했고요. 이 책 마지막에 저는 마지막 그 에필로그까지 봤는데 철학은 결국은 네, 죽음을 공부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이 좀 더 떠올랐습니다. 자, 제가 조금 길게 했고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네, 이야기 이렇게 좀 더 드렸습니다.